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괜히 반가워요, 더. 네, 이순환 오늘 이제 시작이 되고요. 선생님들 이제 요번 새롭게 우리 또 3, 4월 강의가 이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1순환부터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번에 이제 새롭게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오면 알겠지만 직강 선생님들, 뭐 인간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약간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죠? 뭐냐면 우리 1순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초수이거나 아니면 초수에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지금 딱 3월부터는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 누가 들어와? 3월부터 최탈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던 분들, 근데 작년에 이제 좀 전공이 부족을 해서 전공 부족해서 1, 2월 달에 전공 좀 집중하시다가 3, 4월 달부터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거의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 1순환 때는 거의 대부분이 초수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재수 또는 최탈자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한층 좀 무거워져요.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고 조금만 더 이제 긴장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막 엄청나게 막 하이 텐션으로 막 하이 그런 고긴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1, 2월보다는 조금만 더 긴장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인강 듣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잘 느껴지시진 않겠지만 1, 2월보다는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 이거는 뭐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선생님들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강의 첫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강의 이제 바뀔 때마다 순환별로 순환답게 공부해야 돼요. 1순환 때는 뭐 하는 단계야? 거기는 일종의 기본적인 이해하는 단계고 제가 누구인지 또는 교육학이 어떤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단계였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외워주세요 했던 것들 그때 안 외워도 됐었어요. 외우면 너무 좋았겠지만 근데 이제부터는 외우기는 시작해야 됩니다.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럼 뭘 외워야 되느냐? 암기자료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우리 이순환 때 다루는 강의 이것들을 모두 다 암기하라고 바라지는 않아요. 1순환 때 여러분들의 목표 내가 생각했던 목표는 여러분들 2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해만. 근데 우리 이순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많아봐야 3, 40%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시작하되 너무 많은 것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순환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안내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이름을 이제 구조화 강의라고 말을 바꿨어요. 원래 이전까지는 뭐 기출 내재화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좀 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매년 나오는 공통점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문에 대놓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문에 힌트를 주고 이거를 보고 유추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게 이 이론을 물어보는 거구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약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약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되게 답답하죠. 이거 보면 딱 이거 보면 이건데 당연하지 나는 이게 밥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 저와의 좀 차이점,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과 그게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뭐가 차이점이냐면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냥 떠다니기만 되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이론을 말하는 건지 모르고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론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지문을 봤을 때 찾아갈 수 있어요. 요런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 이런 것들 하면 딱 거기에 맞춰서 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이런 강의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강의의 기본적인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첫 시간이니까 교육의 기본부터 해서 교육 철학까지 갈 텐데 교육 철학은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교육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안내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1순환부터 이제 파이널까지 뭐 어떻게 보면 정규 순환은 5개고 이제 물론 특강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환 1, 2월에 했었고 이번이 이제 2순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좀 순환별로 컨셉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것들을 크게 쪼개서 보면 1순환과 2순환은 파지예요. 파지. 우리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고 3순환과 4순환은 인출입니다. 근데 3순환은 이론형 인출이고 4순환은 현장형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거죠. 우리가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5순환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2순환이네요. 2순환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파지하는데 우리 주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암기해보자. 그 다음에 그런 암기한 내용들이 한번 그림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왜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냐?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들 사실은 이거는 교육학 이론들에서 이미 효과성이 입증이 된 거야. 구조화라고 하잖아요. 마인드맵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뭐 라이겔루스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누구야 가네도 얘기했고 메릴도 얘기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라이겔루스가 얘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일단 외우기가 되게 쉬워져요. 위치를 찾아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끼워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또는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가기가 되게 용이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인터넷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암기 잘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무슨 기억의 궁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의 궁전이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의 뇌 속에다가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뇌를 구획화를 한대요. 구획화를 하고 세부 구획화를 한 다음에 이 정보는 여기, 이 정보는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실제적으로 뭐 뇌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신만의 기억의 궁전들을 만들어 보고 필요할 때 그것들을 열람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우리 강의 오늘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4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휴강이 있는 주는 없어요. 자, 총 16회고 강의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12시 5분, 12시 10분은 될 수 있겠지만 12시 반, 1시 절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 목적을 보면 그래 구조화해야 되겠어요. 그럼 뭐로 구조화를 할 거냐? 마인드맵을 할 겁니다. 마인드맵. 사실은 뭐 기본서에도 그렇고 뭐 다른 책에도 마인드맵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마인드맵은 좀 심플하게 나온 거고 요번에 나온 거라고 하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들어간 마인드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억의 궁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몇 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우리 1순환 때도 순환별로 1순환에서 회당 한 5개 정도 내외의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요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번에는 예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변형 문제를 풀 거예요. 기출 문제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객관식 기출이나 아니면 행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임고 스타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 텐데 이런 거를 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기출에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는 기출에 나왔었던 그 지문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지문들.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이론을 묻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고 이론을 떠올리는 그런 능력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 보고 기출 이론들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만의 서브노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마인드맵 한 10페이지 정도 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 철학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7페이지 정도 내외로 나갈 것이고요. 그런 것들 다 모으다 보면 아마 130페이지 정도 내외에 이제 마인드맵 일종의 여러분들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1순환 시기 때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어제 이제 단톡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좋은 서브는 내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야지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이 만든 이 서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서브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저는 교재가 바뀌었는데요. 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이거를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채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러면서 함께 써내려 갈 거예요. 그래서 써내려가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필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것들을 정렬화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 이거는 뭐 예전 거라서 해놨는데,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2011학년도니까 객관식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스타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지문을 보면서 이게 아이즈너가 얘기했었던 우리 예술적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암기 자료가 갔어요. 암기 자료 갔고 여기에 별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기본서 페이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각자 이것들을 채워 나가신 다음에 틈날 때마다 이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인강 듣는 선생님들 뭐 여기도 계시겠지만 실습 나가시는 선생님들 있어요. 실습을 주로 5월달 첫째 주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3, 4월달에 이거 열심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실습 갈 때 이것만 가져가요. 솔직히 실습 때 공부 못해요. 근데 잠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분, 1분 뭐 요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그 실습 시간에 교육학 공부 거의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챙겨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일정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철학부터 시작해서 과, 방, 평, 심, 행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강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는 없고요. 대신에 4월 19일 일요일이에요. 이때 오전 10시에 우리 첫 번째 공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뭐 무료기도 하니까 선생님들 반드시 이거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순환 강의를 듣는 것과 무관하게 선생님들이 이게 별도로 아마 수강 신청 페이지가 4월 첫째 주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마감이 됐었대요. 마감이 됐어가지고 이게 뜨면 직강 선생님들이라도 좀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 강의실이 지금 200명 조금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한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늦지 않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전원 제가 첨삭을 합니다.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전문가 첨삭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직강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인강인데 가서 봐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첨삭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순환 시기 학습 방법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순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유력한 내용들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할 때예요. 정리가 하는 게 2순환 때까지입니다. 3순환, 4순환 때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공이 너무 많아서요. 전공 때문에 저희 전공은 양이 안 많은 전공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전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전공은 좀 날라란 것 같아서요. 교육학만 할 수 이런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2순환인 것 같거든요. 교육학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때부터는 별표 2개, 3개 이런 것들은 암기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강 선생님들한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강 선생님들 중에 저는 하루에 몰빵 쳐서 강의를 듣고 싶어요. 네, 똑같이 들으면 돼요. 우리 지금 직강이 월요일, 화요일 되고 인강은 화요일, 수요일 날 올라가게 될 텐데 저는 직강처럼 똑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몰입해서 들으시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강씩 들을 거예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2순환, 3순환, 4순환까지 무조건 회당 3강씩 갑니다. 1순환 같은 경우에는 4강씩 갔었는데 2순환부터는 3강씩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 공부하시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형으로 들어도 되니까 선생님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좀 초점을 둬야 되느냐? 마인드맵 열심히 정리하시고 기출 변형 문제 열심히 풀어주시고 암기 자료 열심히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공해 드린 자료 3종 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열심히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될 텐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아까 마인드맵을 보면서 여러분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목표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첨언을 하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문화유산의 전통을 통한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요라고 쓰면 여러분들 그걸 열심히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필기를 하시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 뭐 이게 강의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정제된 표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대략적인 뭐 키워드만 들어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우리 지금 마인드맵 자료 제가 제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수강생 전용 게시판에다가 PDF로 올려놨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언제 어디서는 다운받으셔서 거기다가 복습을 하실 때 기본서 펼쳐놓고 그 다음에 강의 들을 때 필기한 내용 펼쳐놓고 내가 정말 정리해야 되는 마인드맵 펼쳐놓고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정연된 워딩으로 한번 거기다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만의 용어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 외운 그대로 답안지 안 써요. 그대로 안 쓴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의 용어로 바꾸면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미리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는 열심히 필기해 주시고 강의 후에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랑 강의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해야 되는 마인드맵 놓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주면서 정말 정연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우리 물론 강의 중에도 풀어주지만 복습하실 때도 간단하게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풀어봤기 때문에 기출문제, 기출 변형 문제 푸는데 하나당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맵을 정리를 하실 때 각자만의 용어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 뭔지를 일단 떠올리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걸 그렇게까지 강조는 안 했는데 정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작년 시험 문제 정수. PTSD 오지 말고요. 네. 정수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라이겔루스가 말한 정수의 의미. 공부가 좀 뭐 썼어? 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뭐 썼어요? 너무 이게 회피하는 거 아니야? 정수에 대해서 뭐 썼어? 핵심 아이디어. 맞게 처리됐나? 모르겠지. 핵심 아이디어가 누구는 맞게 해주고 누구는 틀리게 해줬거든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거, 근본적인 아이디어. 교육학적으로 그냥 저도 거의 뭐 이거를 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사실 이거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잡한 아이디어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뭐 블라블라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었으면 그냥 다 맞게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교육학 모르는 사람이 채점한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 우리는 불만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걸 바꿀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케이, 방향성은 일단은 이해를 하되 내가 이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 개념이 시험에 나왔을 때 무조건 이 키워드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인드맵 이거 꼭 봐야 될까요? 강의 들을 때야 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겠지만 결국엔 저는 제가 만든 서브 또는 저는 기본서가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열심히 마인드맵에다가 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본서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나 거기다가 마인드맵 내용들을 좀 엎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인드맵으로 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인드맵에다가 엎고 아니면 전 다른 자료에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에다가 엎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마인드맵이 정말 정답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고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복습을 해야 되겠지만 강의 안 듣는 날이 있습니다. 비수강일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저 같으면 비수강일에는 암기자료 중심으로만 볼 것 같아요. 강의를 들은 날,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은 철저하게 마인드맵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지 않는 목, 금, 토, 일 뭐 이럴 때는 수, 목, 금, 토, 일 이럴 때는 암기 자료만 볼 것 같습니다. 왜냐? 암기 자료는 5분, 10분만 봐도 되거든요. 교육학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보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또 어려워요. 5분, 10분 정도만 투자하려고 하면 한 암기 자료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암기 자료에 별표 0개부터 별표 3개까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해주세요.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별표 1개 끝짜리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2개, 3개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재수야 또는 점수가 어느 정도 높았는데 좀 암기를 정연화하고 싶어. 그러면 별표 1개 또는 별표가 없는 것까지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수준별로 좀 암기해야 될 양들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비수강일, 그러니까 전체 수강일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교육학은 20%예요. 20%. 뭐 이게 지금 초반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 교육하기 어렵다고. 아니야, 그래봤자 25% 정도지. 여러분들이 교육학하고 전공은 2대 8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맥시멈 2시간, 3시간이에요. 솔직히 3시간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은 누적 복습할 시기 아닙니다. 자, 누적 복습이 뭐예요? 오늘 1회 끝났어. 내일 2회가 끝나면 1, 2회 다 복습하고, 내일 모레 같은 경우 뭐 다음 주에 3회가 끝났어? 그럼 1, 2, 3회 다 복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6회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볼 거야? 그 다 보는 그런 누적 복습은 하반기부터 하세요. 하반기. 상반기는 철저하게 오늘 강의 끝났어요. 오늘 강의한 부분만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까먹겠죠. 네, 까먹어요. 원래.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완전히 까먹기 전에 다시 우리는 또 처음으로 돌아올 거고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까먹는 양들이 점차 줄여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복습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성향에 따라서 저는 스터디를 해야지만 조금 용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상호작용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스터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터디를 뭘 하면 좋냐?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호 설명해주는 스터디 이런 것들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2순환부터는 스터디 자료가 있네요. 암기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 자료로 서로 퀴즈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그 암기 자료 보면서 별표 우리 스터디는 별표 2-3개만 봅니다 라든지 우리 스터디는 다 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 서로 퀴즈를 내주면 돼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목표 뭐예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하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또 질문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1대1로 해도 되고 뭐 2대1로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 스터디 하시면 돼요. 전화로도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 중에 지금 우리 스터디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뭐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충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요번에 들어가고 싶다. 요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강생 카드 있어요. 수강생 카드 거기다가 써주세요. 써주시면서 저는 그 밑에다가 이제 스터디 오전, 오후 뭐 언제 희망을 합니다. 뭐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 카드는 1순환 때 쓰셨던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1순환 때 쓰셨던 분들은 안 쓰셔도 되는데 충원이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스터디가 충원이 필요하신 분들만 써주셨으면 좋겠고, 요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수강생 카드 다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스터디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스터디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표를 한번 제가 또 짜놨습니다. 저는 이제 매 순환마다 이렇게 첫 시간에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할까 이러면서 시간표를 작성해 드리는데요. 자, 일단 우리 직강 기준으로 볼게요. 월요일, 화요일 열심히 강의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겠죠. 점심을 먹고 교육학 복습을 많아봤자 2-3시간이야. 2-3시간. 스터디를 하면 3시간일 거고 스터디가 없으면 한 2시간 정도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 직강 선생님들, 그 다음에 뭐 집중형 선생님들의 목표는 우리 16시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16시부터는 그래도 전공을 볼 거예요. 전공만 쭉쭉쭉 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밸런스가 잡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금토 같은 경우에, 수목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자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기자료는 뭐 맨 마지막에 봐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봐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1시간 정도씩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은 조금 꾸준하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시간표를 짜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부시부터 21시까지 열심히 전공 봐요. 그리고 21시 30분인데 뭐지 30분 동안 뭐 휴식을 주시는 건가? 근데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방문각 자습실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도 보면 9시에 끝난 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9시에 여기 자습실 끝나. 그러면 집에 가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1순환 때까지는 괜찮아. 2순환부터는 이제는 공부를 제발 좀 합시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9시부터 11시 또는 12시까지는 이제는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카나, 자습실 여기 문 닫아도 꾸준히 집에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업,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되게 많이 질문을 해요.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을 했느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 알면 뭐 다 뭐지 관리용 독서실이 성행을 하겠지.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저의 경험 책상, 저의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수험 생활할 때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래도 내가 전업을, 그러니까 올인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70시간 정도는 학습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학습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순공 시간 이런 거 아니라 학습에 투자하는 거예요. 강의 듣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공부예요. 저는 순공 시간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말했잖아요. 순공 시간이란 말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예요.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같은 물론 여러분들 나보다 뛰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순공 시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 순공 시간이란 말 되게 웃긴 거 알죠? 그거 스스로 만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 뭐 이게 측정이 되나? 나 맨날 이렇게 수면 시간 측정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순공 시간도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강의도 듣고 있고 복습하고 있어. 그 대충 봤더니 70시간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교육학은 20%니까 14시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는 계획 안 세우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따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쉬는 시간도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놨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저녁부터 밤부터 일요일 날 오후 정도까지는 그냥 풀로 쉬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거 휴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가야 되는 그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분산형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 강의 한 강 듣고 그다음에 복습 한 30분 정도만 해도 사실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길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2시간을 잡아놓은 건데,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히 하죠. 그다음에 암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또는 우리 아침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좀 교육학 몰빵데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교육학을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몰빵 치지 말고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담하고 이제 뭐 질의응답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강 선생님들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14시부터 18시까지 여기 우리 504호 앞에 제 연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이 진행되니까 선생님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게시판 글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인강 선생님들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요.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의 이제 모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에서 혹시나 대면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보면 이제 다음 카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오픈 채팅방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학습 Q&A 게시판은 제가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셔봤자 제가 너무 늦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 통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비댓은 조금 자제합시다. 물론 내가 막 나의 신상이 드러나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론 질문이거든요. 이론 질문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또는 좀 일반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 우리가 좀 뭐랄까 상호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어졌네요. 우리 어쨌든 강의 첫날이라서 OT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은 교육철학 교육사다 보니까 좀 사실은 볼륨이 좀 적어요. 적어서 좀 앞에 공부하는 방법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육철학, 교육사 들어갈 텐데 이건 장단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 때도 되게 이제 쑥쑥쑥 넘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2014학년도, 15학년도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근데 또 나온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 교육철학은 어쨌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나중에 교육 과정이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장단컨대 우리 지금 오늘 나눠드린 마인드맵 이외에서 나오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되게 가능성이 낮아요.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11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것만 일단은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걸로 교철사 이렇게 끝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교육의 기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교육의 기초는 교육 철학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봤을 때 이제 뭐 그 고시에 나와 있는 그런 시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학 개론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게 교철사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면접 때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미리 면접을 좀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육의 기초. 이제 교육의 기초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좀 나왔을까 그런 발자취를 좀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의 어원입니다. 자, 교육의 어원에 대해서 동양에서 보는 관점과 서양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교육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가르칠 교, 기를 육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요. 동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동양하면 교육의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그려져요? 막 서당 일단 그려질 거예요. 막 혼내고 맞아요. 그게 사실은 동양적 어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인 겁니다. 물론 서당이 사실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뭔가 훈장님이 계속해서 애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주는 막 암기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적 어원의 특징, 교육의 특징에서 보면 굉장히 교사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일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전달, 내용 중심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바라보는 교육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그 내용들을 열심히 머릿속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동양적인 어원, 교육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양적인 어원에서 보면 서양적인 어원 교육을 페다고지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고 에듀케이션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대 그리스에 교육 노예가 있어요. 교복이라고 하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파이다 고고스가 사실은 교육 노예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하층민 뭐 이런 느낌 물론 신분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복 지역의 학자들이었거든요. 아니면 정복 지역의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얘 되게 배운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 가정교사로 막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파이다 고고스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볼게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교육 노예가 이제 귀족 자제분들을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절대적인 이제 일대 다수의 강의실이 아니라 파이다고고스가 개인 교사란 말이야. 많아봤자 두세 명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교육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입일까? 아닐 거예요. 이 아이에 맞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라는 말이 마치 교복, 노예 막 이러다 보니까 주입식 이러는 경우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그러진 않고요. 현대 교육의 원형이 되는 좀 맞춤형 교육의 원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노예다 보니까 그런 신분상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맞춤형 교육과 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해요. 맞춤형 교육의 시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다고지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교육을 이제 에듀케이션, 우리는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되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사실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에듀카레라고 보는 입장, 에듀케레 또는 에듀세레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에듀카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동양적인 어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교육의 주체, 그럼 누가 되겠어요? 에듀카레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돼요. 교사. 자, 교육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지식의 습득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열심히 잘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방법은 뭐겠어요? 강의식일 거예요. 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교사 중심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에듀카레. 교사가 중심인 것이다. 그러면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이고요. 에듀케레, 에듀세레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학생 또는 학습자가 될 것이고 교육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성장이에요. 성장입니다. 그러면 교육 방법은 뭘까요? 애들 성장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사실 다 돼요. 활동 중심의 수업이면 엔간하면 다 됩니다. 활동 중심의 수업.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듀카레는 교사 중심, 에듀케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 이러는데 내가 드립을 지금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드립을 못 치겠어. 각자 그냥 외워요. 나 누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해도 되겠지? 오케이. 카레를 교사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근데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면 네, 카레를 만든 게 선생님이에요. 그냥 이렇게 외워요. 네, 미안해요. 빨리 넘어가야겠다. 자, 갑자기 환불이 늘어나지는 않겠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에듀케이션은 이렇게 카레하고 케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에듀카레하고 에듀케레 이 에듀카레하고 에듀케레를 따르는 또 이제 교육을 에듀카레로 보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보고 에듀케레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보면서 교육을 일단 정의하기 전에 비유를 하기 시작해요. 비유. 이런 걸로 교육은 이런 거랑 유사합니다. 또 교육은 또 이런 거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에듀카레에 따르는 입장들 이런 것들을 주형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듀케레를 따르는 입장에서 쓰는 것들을 성장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에듀카레는 주형의 비유, 에듀케레는 성장의 비유.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똑같겠네요. 내용이. 주형의 비유,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교사. 성장의 비유는 학습자가 되겠지. 학생이 되겠지.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일 것이고 성장의 비유는 우리 학습자의 그냥 성장일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 주형의 비유에서는 강의식일 것이고
성장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활동 중심의 수업들 아주 많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이제 똑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교사 중심, 학습자 중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냐?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대안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안적인 비유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애들을 성장시키는 거, 이런 거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교육을 하는 목적이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지식만 잘 습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또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1인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인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우리 문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문명들. 이런 문명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성년식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삶의 형식으로의 입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성숙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삶의 형식으로 입문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입장이 있냐면 자, 교육을 이제 정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이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선생님이 만나는 되게 예술적인 모습들이에요. 이걸 이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로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은 예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의 비유예요. 교육은 사실상 예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편적인 설명이 어려워요 라고 보는 게 이제 예술의 비유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남의 비유입니다. 자, 성년식의 비유를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피터스, 그 다음에 허스트가 있어요. 물론 허스트는 후기에 입장을 바꾸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피터스와 허스트가 성년식의 비유를 얘기한 사람이고요. 예술의 비유라고 한 사람은 우리 예술하면 언제나 나오는 아이즈너가 있습니다. 아이즈너가 예술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부버, 볼로브 이렇게 이런 학자들이 교육이란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를 얘기했었냐? 우리 물론 기본서에도 나오지만 기러기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기러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날고 있는데 날고 있다가 딱 봤더니 저기 오리가 한 마리 철창 속에 갇혀 있어서 내려왔어요. 그 오리를 만난 거야. 그래서 기러기가 야, 너 왜 갇혀 있냐? 그러니까 오리가 여기 있으면 밥도 주고 좋은데요? 야, 이 세상 밖이 얼마나 멋진 게 많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 그런가요? 이러면서 기러기가 너 나와봐. 저 못 나가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되고 오리가 이제 그 철창을 나와서 하늘을 날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기러기를 교사로 그 다음에 학생을 오리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의 운명적인 만남 이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본 것이 이 만남의 비유인데 그러면 이제 만남의 비유는 개념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자의 주체성 또는 실존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 이것을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간의 운명적인 만남, 그거를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운명적인 만남을 하면 뭐가 됐느냐? 오리가 이제 철창을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오리는 조류잖아요. 조류. 그지? 원래 날아야 돼 걔는.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걔가 그냥 철창 속에 갇혀 있어서 주체성을 잃었는데 기러기가 그 주체성을 회복시켜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만남의 비유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 만남의 비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인 뭘까라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수업일 겁니다. 뭐가 있어요 주로? 질의응답. 그렇죠? 질의응답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학생과 학생의 만남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현대로 오게 되면 확장돼요. 되게 확장돼서 만남이라고 하는 게 꼭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끼리의 만남 이런 것들도 강조가 되지만 초창기요. 부보하고 볼로브가 얘기했었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서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나 만남의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뭐예요? 만남의 비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쓰세요. 이러면 질의응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수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잘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우리 그거 뭐라 그래요? 사제동행 프로그램들. 네,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뭡니까? 같이 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서로 둘이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둘이 저기 우리말 교육이 나가는 거 그것도 사제동행 프로그램이에요. 둘이 뭐 둘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교사와 학생들끼리 야영을 가요. 네, 그것도 사제동행 프로그램이고요.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사제동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둘이 피자 먹는 건 어때요? 네, 맞아요. 사제동행 프로그램이에요. 초등에서는 의외로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 학급 경영 아니면 일반적인 활동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사제동행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만남의 비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뭐 예시, 방안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육의 어원도 알아봤고 교육을 비유해 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정의라고 하면 정본모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본모 대학자예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학 초기에 학자이신데 이분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군더더기를 다 뺐어요. 교육은 정말 교육 그 자체로 약간 가치 중립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의했다라고 해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본모 우리 학자님께서는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이란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행동주의 교수학습 이론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화와 벌을 주고 이러면서 의도한 목표대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행동주의에서만 보는 거고요. 정본모 학자가 말했었던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분석이 됩니다.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 정의, 신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해요. 머리가 변화하는 거, 머릿속이 변화하는 것도 행동의 변화, 마음이 변하는 것도 행동의 변화, 실제 행동이 바뀌는 것도 행동의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쉬운 것부터 볼게요. 변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 그래서 인간 행동을 성장시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계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계획적인 거. 이 계획적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성장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목표도 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학 이론적인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인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정본모의 기술적인 정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본모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중립적이죠, 굉장히. 사람의 그냥 그러니까 계획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특정 정치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본모는 가치 없음이 아니라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러면 좀 가치 반영 안 돼 있고. 큰일 날 뻔했어.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정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피터스의 정의입니다. 자, 피터스는 교육을 규범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되게 올바르게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들 역시도 좀 계획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 이것을 규범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또 도덕적으로 온당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가치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원래 같으면 봐봐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여기에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 도덕적으로 온당하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사회 규범이라든지 사회에서 중요로 하는 그런 가치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어떠한 행동이 교육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준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기준. 이 세 가지 준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비로소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세 가지 준거가 규범적인 준거, 인지적인 준거, 과정적인 준거가 되게 되는데 규범적인 준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것과 관련된 거예요. 바람직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교육 목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교육 목표가 바람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교육되려면 그 행동에 따른 목표가 굉장히 바람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피터스는 우리가 좀 아까 정본모의 기술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인지, 정의, 신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식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교육 내용은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지식들을 반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식은 결국에는 또 가치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규범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과정적인 준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교육 방법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세뇌교육 같은 경우에는 피터스의 정의 따를 때는 교육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했었던 체벌도 보면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벌 역시도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피터스가 얘기한 세 가지 준거 그리고 이 준거에 기초해 봤을 때 A 교사의 행위가 교육인지 분석하세요.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A 교사가 거기다 대고 뭔가 체벌을 했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과정적인 준거라든지 인지적인 준거, 규범적인 준거 이런 준거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이 교육다운지 한번 분석할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거 나와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모든 교육학 개론서에 50페이지 이내에 다 이거 있어요. 가장 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만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그래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우리 개념을 좀 알았으면 이 교육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1강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교육의 목적과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교육의 목적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왜 하느냐? 자,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교육 왜 받았어요? 시키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내가 좀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고3 때 교육받은 거 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죠?
합격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하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뭔가 교육을 받을 텐데 그거 왜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내재적인 목적, 하나는 이제 외재적인 목적이 되는데, 내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육 그 자체. 이거 자체가. 이게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즐겁기도 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게 내재적 목적이 되는데, 자, 이런 내재적 목적의 예시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내재적 목적의 예시인 거냐? 인간의 자아 실현. 그렇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교육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자아 실현과 관련된 부분. 물론 잠재 가능성 개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좀 이제 우리 나중에 서양 교육사 하면서 많이 배우겠지만 좀 많이 하고 있는 이 내재적 목적의 예시 중에 하나는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거, 아니면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 자, 이성과 합리성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어. 그러면 대학을 잘 가나? 뭐 좋은 직업을 가져?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만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목적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외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바로 외재적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재적 목적의 예시 뭐가 있어요? 입시, 진로 진학, 네. 입시.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사회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이런 거를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재적 목적의 예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 되게 심플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개념을 쓰시고 각각의 목표에 해당하는, 각각의 목적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고 예시를 쓰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은 개념과 예시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의 기능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도대체 교육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개인적인 기능을 보면 인간의 자아 실현, 취업, 진로 진학 이런 기능도 있겠죠. 개인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재적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도 다 교육을 받으면 우리 개인에게 좋잖아요.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개인적인 기능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 있느냐? 약간 기능론자들이 하는 얘기긴 한데,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잘 전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를 유지시켜줘요. 보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 미안해요. 보존 기능. 문화유산의 전통,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있죠. 우리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라는 것에 엄청난 전통들,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존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적응 기능.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보존하는 거가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요. 사회 전체가 우리 지금 AI 시대, 디지털 시대, 여기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적응 기능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창조 기능.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창조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 사회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좀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면접 강의 때 제가 이제 올해도 면접 강의는 5일에 걸쳐서 할 거예요. 12월 달에 아마 첫째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임용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월 28일인가? 그게 아마 이게 토요일일 거예요. 마지막 주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21일이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는 22일 날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안, 이게 2안이에요. 그래서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이거 어차피 확정은 4월 달 정도에 납니다. 근데 주로 1안으로 많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무조건, 교육부에서 무조건요, 어차피 이게 대리하는 데가 평가원이다 보니까 수능, 초등임용,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요 세 가지를 분산시켜 놓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왜냐하면 인력 때문에 그래요. 인력 때문에 초등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고,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수능이 약간 좀 뭔가가 이슈가 내부에서 있나 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될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바뀔 수 있겠죠,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면접 강의를 제가 12월 첫째 주에 할 것 같아요. 12월 첫째 주.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 강의가 진행되는데, 면접 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헌법 얘기를 또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헌법 제31조 제1항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물론 헌법이 개헌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헌법 제31조 제1항은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념이자 이념이자 신앙이자 그렇게 돼야 돼요. 뭐 개별적인 종교가 다르겠지만 교육자로서는 이거를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이념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헌법 제31조 제1항, 자 이제 외우신 분들이 있겠지. 테스트 해야지. 뭐예요? 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그렇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권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기 그러더라고. 저기 내가 모르는 쌤이었는데 그 경기교육청인가? 어디 이제 간 거야. 이제 연수를 갔어요. 신규 연수를 갔는데 그 첫 시간에 이게 나왔대. 모든 헌법 제31조 제1항을 이렇게 띄워놓고 갑자기 이제 저를 태그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두 가지 이념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균등하게, 이것 때문에 형평성의 가치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또 하나의 가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다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다 똑같은 거 받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념, 교육에 있어서의 두 가지 수레바퀴, 두 가지 이념이라고 하는 수월성과 형평성이 바로 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월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어로 excell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C가 빠졌나? 아닌가? 이거지? 영어가 약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영어과 쌤들 어딨어? 맞아? 아 다행이다. 형평성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외우고 있어. 네, 이퀄리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월성과 형평성 이렇게 있는데, 수월성 같은 경우에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너무 되게 이상해요. 우수한 사람이 보이는 뭐 탁월성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수월성을 뭐라고 개념화하면 되냐면 능력에 따른 교육이에요. 학습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는 교육과 관련한 가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월성의 개념을 쓸 일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요.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능력에 따른 교육과 관련한 가치, 이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냐면 균등한 교육과 관련한 교육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냐면 불합리한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가치,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능력에 따른 교육,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아래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별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월성과 형평성을 기회의 측면과 결과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수월성을 기회의 측면에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 제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월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면 제도와 관련돼서, 기회와 관련돼서. 고교학점제, 그렇죠.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월성 교육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형평성을 기회의 측면에서 본다. 이거는 동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거든요. 교육 기회의 보장. 동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뭐가 있을까요? 의무교육이 있죠. 의무교육. 중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랑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의무교육이 기회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측면에서 봐야 될 거예요. 수월성, 결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성과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만큼 했어. 이 친구는 이만큼 했어. 야, 너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이 정도 나왔구나. 너는 이 정도 나왔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존중해주고 너에게 맞춤형으로 지도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도가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예요. 맞춤형 진로 진학. 너는 되게 공부는 잘 못하지만 요리를 되게 잘해. 너는 천하제빵이 될 것 같아. 나 요새 그거에 되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보지 마요. 나만 볼 거야. 근데 그분들 보면 사실 내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내 첫 과외했던 학생이 그 조리과학고를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어쨌든 뭐 기본적인 학점들은 필요하니까 과외를 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솔직히 과외를 왜 받는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되게 잘 됐더라고요. 뭐 상도 받고. 그래서 괜히 뿌듯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성과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춤형 진로지도 수월성을 결과 차원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 결과 동일.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는 거. 이런 두 가지 것들이 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좀 동일하게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지역균형 선발제도. 그죠? 지역균형, 사회적 배려대사자 선발, 지역균형 선발제. 이런 것들. 입시의 결과를 동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는 일종의 제도, 정책 뭐가 있어요? 보충학습, 기초학력을 보장해주는 보충학습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됩니다. 왜 수월성과 형평성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거 나중에 면접 때도 나와요. 이거 뭐 평가원이라고 해서 안 아니래요. 이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양대 이념하면 수월성과 형평성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학습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할 권리, 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 다음에 결과로서 교육 내용을 습득을 보장받을 권리인데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학습을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떠한 제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어떨 때 여러분들은 학습에서 방해를 받죠? 학교에서 애들이 깽판 치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 교사가 그때 뭐 해야 돼요?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들 있잖아요. 제지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들. 학생 생활지도 해줘야 돼요.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지도해주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학습권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여건들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분교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실천하는 좀 제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아까 선택과 동일한 겁니다. 고교학점제도 있고 자유학기제도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자, 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요새는 이것들도 아주 중요한 학습권의 일환인데, 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학급 자치회, 그죠? 자치회. 학교 자치회도 되고, 어쨌든 우리 학생회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로서의 교육 내용 습득을 보장받을 권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보충학습이 있겠죠. 그래서 학습권 역시도 그냥 이거 외우지 말고요. 외우고 뭐 끝내지 말고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또는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이번 1강에 나왔던 것들 진짜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의 정의라든지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꼭꼭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